이제 우리는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손절해야 할 사람과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열면 연락처는 수백 개인데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이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그 씁쓸한 순간 말이죠. 정년 퇴직 후 첫 번째 설날, 명함을 교환했던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돌렸더니 답장이 오지 않던 그 순간, 자녀들이 분가하고 나서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라며 희생했던 시간들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한 허무함, 평생 우정을 나눴다고 믿었던 친구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던 그 배신감. 나이 들수록 외롭다는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입니다. 200년 전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총망받는 관료였지만 순식간에 영모의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고향도 가족도 친구도 없는 외로운 섬에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자신을 둘러싸던 수많은 사람들 중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많음을 구하지 말고 진실함을 구하라. 교우이다부리 심저 여의도 부이신. 시세를 따르는 친구는 시세가 가면 떠나고 이익을 따르는 친구는 이익이 닿으면 흩어진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몇 명이나 진심으로 여러분의 안부를 궁금해할까요?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올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20년이든 30년이든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로울지 고통스러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까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삼유형.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사람을 선택하되 선택 후에는 믿음으로 대하고 소인은 관찰이 끝나기 전에 이미 속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는 속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냉철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유형일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독이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나면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과장이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닐 땐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는 사람. 더 큰 문제는 그 이야기 끝에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옆집 박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교회 권사. 김 씨 봤어.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 제 친구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만나던 등산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항상 다른 회원들의 흉을 보는 거예요. A가 없으면 A 이야기, B가 없으면 B 이야기.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겠구나.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재앙을 부르고 입이 가벼운 자는 신뢰를 잃는다. 언다필실 옌도비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떤가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기력을 독담도탄, 즉 독이 되는 대화에 소비하고 계신 겁니다. 더 서글픈 건 이런 분들은 정작 본인이 문제라는 걸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합리화하죠.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실과 비난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나고 나서 늘 찝찝하고 다른 사람이 걱정되고 내 말도 조심스러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형 2 필요할 때만 찾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 두 번째 유형은 더 교묘합니다.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반갑게 전화가 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요. 다음 주에 한번 뵙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이 친구가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막상 만나면 본론이 나옵니다. 형님, 사실은요.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또는 우리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형님, 인맥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선생이 높은 벼슬에 있을 때는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가자마자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죠. 심지어 친척들조차 먼 친척인 척했습니다. 선생은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그가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난다. 환난상유 난샹쉬.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것이 진짜 우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5년간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중 몇 명이 순수하게 안부를 물었나요? 그냥 차 한잔하자고 했나요? 아니면 항상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무언가를 팔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나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이런 일이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다가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자녀, 용돈이 필요할 때만 효자, 효녀가 되는 아이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관계는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입금과 출금으로 측정되는 거래가 아니에요. 진짜 관계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은 교묘합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부탁합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입니다. 점점 요구가 커지고 어느새 거절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표현대로 소탐대 실셔탄다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유형 3 나의 에너지를 뺏는 불평불만주의자. 세 번째 유형은 언뜻 보면 가장 무해해 보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 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쭉 빠집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지. 세상이 다 날 힘들게 해. 건강도 안 좋고 자식들도 걱정이고 돈도 없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처음엔 동정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 참 힘들구나. 내가 위로해줘야지.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불평, 그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하소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불평할 대상을 원하는 거구나.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독이요. 감사는 마음의 약이다. 원심독약유엔 신도야. 원망하는 마음은 독약과 같아서 자신을 먼저 해친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체력의 감소입니다. 예전처럼 기운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과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에너지마저 모두 빨려 나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 2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불평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힘들 때가 있고 하소연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하는 사람, 해결책을 제시하면 온갖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멀리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 기회주의자, 에너지 뱀파이어. 혹시 이 내용을 들으면서 특정 인물이 떠오르셨나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끝에 찾아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 3유형.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단 몇 명의 친구와 제자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도, 돈도, 명예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유형 1, 침묵의 가치를 알고 내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가장 그리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집에서는 배우자의 푸념을, 자녀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이야기를 할 차례가 오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할머니, 요즘 그런 생각은 구식이에요. 형님, 바쁜데 다음에 이야기하죠. 말을 하다가도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는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선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은 온 세상이 멈춘 듯 집중했습니다. 선생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선생은 황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내 귀와 내 시간이었다.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존중이다. 진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겁니다. 제 지인 한 분은 매주 토요일 아침 단골 카페에 가십니다. 거기서 만나는 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친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가끔 그랬구나, 힘드셨겠네요 라고 공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많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그랬구나, 힘들었겠다가 필요한 겁니다. 경청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말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듣는 것도 사랑입니다. 유형 2,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하는 사람.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나이가 58세였습니다. 당시로는 상당한 고령이었죠. 하지만 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불권 일습슈에 부주알르시,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익히면 늙음도 두렵지 않다. 늙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는 것이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70대인데도 스마트폰을 배우려는 분이 계십니다. 80대인데도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 50대인데도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제 늙었는데 뭐 하러 라며 포기한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늙음은 호기심이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 에너지를 줍니다.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새로 배운 취미 이야기, 여행에서 느낀 감동 이야기. 그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반대로 성장을 멈춘 사람들은 대화가 반복됩니다. 작년에도 같은 이야기, 올해도 같은 이야기.
10년 전 자랑, 20년 전 추억, 그들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바로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세여도 20세의 청년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두려움보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무료함이 더 무섭다는 걸 기억하세요. 유형 3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존중해주는 사람. 마지막 유형은 가장 성숙한 형태의 관계입니다. 바로 건강한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물 핑계로 무례해집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나이와 관계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자지간이라도 서로 존중해야 하며 스승과 제자 사이라도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노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저 노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는 무례함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택을 존중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관계. 오늘 뭐 했어? 대신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내 생각은 어때? 당연히 그래야지. 대신 내가 선택한 거라면 존중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편안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소유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정약용의 관임법관 련파 사람을 보는 6가지 기준.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판단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관임법이라고 하는데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통의 자세, 고집불통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졌는가? 공정함, 사적 이익보다 공정함을 추구하는가? 근심,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가? 검소함, 허세 부리지 않고 분수를 아는가? 염낸, 청렴함, 부정직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가? 신신, 신뢰, 한 번 한 약속을 지키는가?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 고민될 때 이 6가지 기준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기준을 다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해당되어야 곁에 둘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 자신도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절보다 무서운 정리의 기술.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어려운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알았어요. 멀리해야 할 사람도 알겠고 곁에 둬야 할 사람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한단 말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을, 그것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연락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에 대해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1단계 서서히 거리를 두는 기술 점감법 젠젠파. 손절은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정리는 예술입니다. 갑자기 전화를 끊거나 만남을 거부하면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매주 만나던 사람이라면 격주로 만나던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서서히, 조용히, 자연스럽게 간격을 늘리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받되 대화 시간을 줄입니다. 1시간씩 통화하던 것을 20분으로, 20분을 10분으로. 미안해요. 지금 손주 봐야 해서
아이고, 약 먹을 시간이라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도 바꿉니다. 개인적인 만남 대신 단체 모임으로, 집에서 만나던 것을 카페에서 만나는 것으로 친밀감의 레벨을 천천히 낮추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물러설 줄 아는 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퇴이지 신토열질선, 물러남으로써 자신을 지킨다. 2단계 단호하되 품위 있게, 경의원지징알연즈, 공자는 귀신에 대해 경의원지징알연즈, 즉 공경하되 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욕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멀리하면 됩니다. 여전히 예의는 지키되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세요 덕담은 하되 다음에 한번 만나요 라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면 미소는 짓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사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품위 있는 거리 두기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빠요라는 말을 적극 활용하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바쁩니다. 나를 돌보는 일로,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로 바쁜 겁니다. 요즘 건강 관리하느라 바빠서요. 손주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새로 시작한 취미가 있어서 시간이 안 나요. 진실이면서도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완벽한 문장들입니다. 3단계 신독센도, 혼자서도 당당해지는 법. 정약용 선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신독센도입니다. 이것은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는 뜻인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나는 나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참지 못해 나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이런 생각 때문에 독이 되는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홀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는 시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 일기를 쓰며 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나쁜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억지로 사람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4단계 관계의 중심을 나에게 자기중심적이 아닌 자기존중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관계의 중심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되 타인에게도 이롭다. 소인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도 타인도 해친다. 자기중심적인 것과 자기존중적인 것은 다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을 무시합니다. 자기존중적인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되 자신도 존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원하니까 당신이 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자기존중적인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겠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대화가 불편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걸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만약 거절 한 번에 떠나버린다면 그건 애초에 진심 어린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서서히 급하지 않게 품위 있게 예의를 잃지 않으며 당당하게 죄책감 없이 자기 존중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절은 전쟁이지만 정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인생 후반전을 위한 축복.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 곁에 두어야 할 사람, 그리고 어떻게 우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까지 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18년 풍상고 시반 년펑霜쿠 -18년의 비바람은 고통이었지만 일득진심의 쩐신요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를 얻었네. 백인어교 무렵 알렌 쉬저부루 100명의 허울뿐인 친구보다 1인성 심가 1ren 정신커 한 명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심지어 자유까지도.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심의 가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발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개의 어정쩡한 관계보다 서너 개의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매일 에너지를 뺏는 사람들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현재의 불편한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씩 천천히 정리해 나가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진심 어린 관계를 쌓아가세요. 1년 후 여러분의 인간관계 목록은 지금보다 훨씬 짧아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연락처는 줄었지만 행복은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끝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글귀를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인생역의 랜성 로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해해일정술수 이청 해마다 한 구간씩 나아가네. 막 비행장모 베이싱좌 짐이 무거운 것을 슬퍼하지 말고 닭감경장저젠 칭좌 선택하고 덜어내어 가볍게 가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심 어린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한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말하는 노년의 건강관리 약보다 중요한 마음 다스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